안녕하십니까. 저는 제8회 아고라 토론회 사회를 맡은 아고라 운영부 차장 김하진입니다. 제8회 아고라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8회 아고라 토론회 논제는 앞으로 보편적 복지 제도를 추구해야 하는가입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토론자와 참가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의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고라 토론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오늘 제8회 아고라 토론은 앞으로 보편적 제도를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12명의 학생들이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토론하기에 앞서 제가 토론의 취지와 관련하여 먼저 보편적 제도에 대한 간단한 기준연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제도란 자격과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혹시 보편적 복지에 어떤 복지 제도가 있는지 아시는 학생 계신가요? 네, 그동안 빈민, 저소득층 등 필요한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인 선별적 복지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어서 보편적 복지가 있긴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도 여러분의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세금과 관계없이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급식인 무상급식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철 무료 탑승과 모든 국민이 가입하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 등이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나요? 네, 열심히 들으신 학생은 아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보편적 제도들처럼 보편적 제도에는 좋은 점이 있지만 요즘 보편적 복지 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막대한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지금도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도 국민들이 소득의 30~40%가 넘는 세금을 낸다고 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려면 개인당 내는 세금이 오를 것인데 과연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고 더 많은 보편적 제도를 누릴 것인지 세금을 지금처럼 내고 조금의 보편적 제도를 누릴 것인지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을 위한 복지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복지를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복지 제도처럼 필요한 국민에게만 제한적으로 복지를 제공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앞으로 보편적 복지 제도를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논제로 오늘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진행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8회 아고라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아고라 운영부 부장 황민정입니다. 이번 문제는 보편적 복지제를 추구해야 하는가입니다. 토론 방식은 고전식 토론 방식으로 찬성 측 입론, 반대 측 입론에 이어 반대 측 반론과 찬성 측 반론이 있겠고 참관인 질의응답, 마지막으로 양측 최종 발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관인 분들께서는 토론 중에는 정숙해 주시고 별도로 마련된 참관인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토론 시작 전에 찬성 측과 반대 측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8회 아고라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이 있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보편적 복지제도를 시행해야 한다의 찬성 측 입론을 맡은 김지수입니다. 여러분은 보편적 복지제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편적 복지제도란 국민 모두가 복지 수혜 대상으로 기본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보편적 복지제도가 꼭 시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 우리 모두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라는 내용을 통해 우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복지제도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보편적 복지제도는 낙인 효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편적 복지제도는 국민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사전 예방적인 효과를 지닌 보편적 복지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일정 수준의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재생산이 가능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과거에는 일시적이었던 복지제도가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가가 주체가 되어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까지 중요시하고 있는 오늘날의 복지제도는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기에 보편적 복지제도의 시행을 찬성합니다. 이상 찬성 측의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찬성 측은 모든 국민은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보편적 복지가 낙인 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 보편적 복지가 국민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입론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입론입니다. 반대측 입론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편적 복지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가지고 입론을 하게 된 백은지입니다. 그럼 반대 입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대통령이 복지에 관한 많은 공약들을 내세워 복지에 관련된 뉴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에서 언급되어져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 성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여러 입장들이 충돌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고 시행하다 실패한 경험이 많아 현재 국민들이 성별적 복지를 선호하며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저희 반대층은 성별적 복지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점을 본 입론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기에 현재 한국의 재정 상태는 보편적 복지를 감당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공약 또한 재정 부족 이유로 노인의 30%에게만 지급되었습니다. 이 여파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생계비 지원금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재정 확보를 위해 담배값 인상 등을 단행하였으나 복지 정책을 감당하기 위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때 실시한 무상보육으로 인해 지속적인 재정 압박, 사교육비로 인한 양육비 부담 가중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재정 상황에 알맞는 복지 정책은 선별적 복지입니다. 부족한 복지 예산을 억지로 짜낼 것이 아니라 현행 복지 제도의 재정 누수를 막고 지원이 가장 시급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무상복지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실시한 무상급식 정책을 기억하십니까? 무상급식으로 인해 교육질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입니다. 서울시 경우 예산 부족으로 영어 원어민 교사가 사라지고 있고 낡은 시설 교체 역시 삭감되었으며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급식 사업마저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무상보육이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점입니다. 최근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으로 무상복지의 질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상보육 확대 이후 영유아를 둔 가정에서 모든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수요가 많아지면서 양육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0세에서 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66.1%로 OECD 평균의 32.6의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까지만 해도 36.3%였던 어린이집 이용률은 2015년 무상보육이 완성되면서 60%를 넘어선 것입니다. 도입 당시 정부의 반대에도 정치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급작스럽게 시작된 무상보육은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무상복지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복지에 비해 선별적 복지가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크다는 점입니다. 세금을 걷는 목적은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분배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선임 연구위원 연구에 따르면 보편적 복지보다 선별적 복지가 오히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OECD 형평화 척도 등을 이용한 진위계수 수정은 소득 하위 70%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에서 진위계수가 가장 낮다고 나타났습니다.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에서 2분위가 혜택을 받는 금액보다는 중산층, 고소득층에서 받는 수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혜택이 저소득층보다 중산층, 고소득층에 집중돼 복지 정책이라는 취지를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이가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기보다는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골라서 혜택을 받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역대 대통령 레이건이 한 말을 끝으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진정한 복지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복지 대상자에서 탈피시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측은 현재 한국의 재정 상태가 보편적 복지를 감당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점, 무상복지의 질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입론하였습니다. 양측의 입론 잘 들었는데요. 반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시끄러. 양이 시끄러워 시끄러. 원래는 이제 보니까 소가방송 틀린데 있거든요. 그 형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러시고 하는 거 요새는 다 이런 거 하는 왜 왔다 갔다 그랬나? 그러니까 이제 주제를 사건을 갖고 하면은 그 주제를 거기다가 안에도 차가 우리 1학년들은 다 왔거든요. 2학년은 그때 이거 와서 듣고 싶어요. 저 앞에 있는 1학년, 얘들 2학년, 지금 3학년 공부하고 지금 2학년 몇 시간인데 오늘이 왜 6개월까지 가져가는데 충분히 많았습니다. 이제 참가자분들은 반론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론은 10분씩 진행되며 반대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 반론 시작해주세요. 우선 찬성팀 인도 중에 두 번째인 낙인 효과 방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일단 낙인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했을 경우에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낙인은 복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그런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각의 문제이지 복지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낙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인식 개선이 우선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인식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인식 개선을 위해선 저소득층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직위가 창피하고 숨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대중매체나 정부에서 광고를 통해서 충분히 알린다면 낙인에 대한 방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공익 광고가 실시되고 있는데 개선되고 있다고 보여진 효과가 높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인식 개선 문제가 아니라 복지 제도를 통해서 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것은 그 부모들이지 그 아이들이 아닌데 그 학교에서 받는 인식에 민감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혼자 내면적으로 난 이게 좀 알려지고 싶지 않은데 이 복지제도를 받기 위해서는 선별적 복지를 하려면 꼭 그 선별적 복지 선택해서 하는 거잖아요. 모두에게 복지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가난의 이 기준에 되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내가 저 급식 우상을 받으려면 예를 들어 급식 우상을 받으려면 이 서류가 필요해. 이 가난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그런 거를 만약에 어려운 상황, 그런 것도 어려운 상황이거나 이
이걸 내면서 이렇게 급식 받는 것 자체가 혼자 이 청소년 시기에 어린 마음에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지 않다. 혼자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성별적 복지가 과연 인식 개선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네, 학생들이 가난한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가난하면 학생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은 너무 불쌍해, 가난해 이런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모든 사람한테 복지를 제공해서 재정을 많이 쓰는 그런 거는 저는 솔직히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아이가 솔직히 만약 보편적 복지를 계속 하더라도 그 안에는 계속 상대적 박탈감이 들 거고 나는 왜 이걸 못 가지지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선별적 복지를 추구해서 이제 취약계층한테 더 많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가난을 구출해서 더 이상 미래의 가난으로부터 다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낙인받지 않을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이거 선별적 복지를 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 자체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소득층 아이들 학교에서 종이 나눠주잖아요. 니네 집은 인원고 가난 형편이 되니까 체크해 와라.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사는 형편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야 하고 사회의 차별적인 인식을 몸으로 느끼며 자라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가정통신문을 바꿔서 모든 학생한테 나눠주고 따로 담임 선생한테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게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다른 방안이 제시된 게 있는데 그렇게 바뀌보다는 이제 학교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거라면 학급생들이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들의 어떤 사회적 낙인 효과도 없을 거고 자기만 아는 거니까 그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가난에 대한 그런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학생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악용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어떤 부분의 악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자신이 이제 가난한 척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 아동급식 카드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 사례를 보면 자기 자신 아동급식 카드를 악용을 해가지고 그 하루에 4,000원을 받는데 그 돈을 모아서 8,000원 이틀 하면 8,000원이 되잖아요. 그 돈을 모아서 그 가족이 단체로 외제차를 타고 식당에 온 사례가 있었어요. 그 사례하고 아동급식 카드를 그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만약에 식당이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1개, 2개가 지금 그게 될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편의점에서 먹고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아동급식 카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뒷부분은 약간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아동급식 카드가 혹시 취약계층에만 제공되는 것인가요? 근데 외제차를 타고 다녔다고요? 네. 그게 혹시 정확한 어떤 사례입니까? 네, 잠시만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부양자 의무 기준이나 어떤 많은 기준을 가지고 되게 지금 현재 복지제도는 엄청나게 까다롭거든요. 외제차 하나만 가져도 복지제도 지원을 못 받아요. 근데 대체 어떻게 그렇게 대가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시스템을 체계할 부분이지 그렇다고 보편적 복지를 시행해서 오히려 더 큰 재정 고갈을 남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실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많은 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때, 국민에게 세금을 거둘 때, 가난한 사람, 부자인 사람 모두 똑같이 세금을 예를 들어 10만 원씩 걷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5천 원만 내고, 부자인 사람은 10만 원만 내세요. 그리고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면 모두 2만 원씩 드릴게, 3만 원씩 드릴게 이렇게 나눠주는 거지. 보편적 복지를 실시한다고 해서 부자인 사람이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그냥 그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재분배 효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선별적 복지를 해야만 재정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돌아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재분배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가 선별적 복지에 대해 아주 작다는 거죠. 그리고 재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선별적 복지는 가장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돈 10만 원 이 정도가 만약에 상위 10%에게 정말 주옥 같은가요? 이 10만 원은 오히려 그 취약계층한테 더욱 가치 있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한테 이제 재정을 공급해 줌으로써 이 사람을 이제 계층을 이동시키면서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지의 목적이 아닐까요? 근데 그 선별적 복지를 할 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을 하잖아요, 말 그대로. 그 선별의 과정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만약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정말 필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맞지 못해서 억울하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거에 대한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나눔의 집, 나눔의 가게라는 건데요. 이게 좀 더 확대화된다면 그게 개선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눔의 집, 나눔의 가게가 뭐냐면 일단 솔직히 이제 마을 사람들만 아는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은 복지 제도를 잘 몰라서 복지 제도 혜택을 못 받고 있을 수도 있겠죠. 각 시민 단체들이 기부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한테 제공해 준다든지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제도의 개혁, 제도의 체계화를 구체화를 통해서 이제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지금 현재 이제 복지 제도가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연락을 한 명도 안 하고 있는데도 그냥 자기한테 가족이 있기만 해도 복지 제도를 받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곳에서 10,000원을 공급받았다 하면 바로 10,000원이 깎이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좀 더 차상위 계층 아니면 좀 더 늘어서 소득 하위 50%까지만으로도 선별적 제도를 제공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득 50% 합의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실제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 사셨어요. 근데 4천만 원짜리 지하방이 소유자셨는데 이 할아버지는 너무 늙었고 자식들은 연락이 다 끊겼습니다. 근데 이 4천만 원짜리 지하방은 이 지하방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선별적 복지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면 4천만 원짜리 집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 할아버지는 정말 하루하루 살기 힘들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복지 혜택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는데 이 4천만 원짜리 지하방을 아무도 사지 못해서 결국 팔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는 하루하루 힘들고 자식도 없고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데 이 4천만 원짜리 집을 가졌다는 이유로 이 기준에서 소득계층 이하가 아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혜택을 좀 더 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거죠. 만약에 하위 50%가 주었다면 그 할아버지는 받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생산적 복지제도라고 해서 그 사람이 생산한 만큼 뭔가 좀 더 돈을 제공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그 사람을 가난으로부터 구출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복지 사각지대를
있다면 복지 확대를 통해서 개선할 문제지 완전 모든 국민한테 제공을 해서 그런 복지 사각지대를 아예 없애버리자 이런 거는 좀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거론하고 있는 이 토론에서 생산적 복지는 일한 만큼 더 열심히 일할수록 돈을 주는 이 제도를 언급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적 복지 제도가 선별적 복지 제도 일부입니다. 일부입니다, 진짜. 왜냐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취약계층에서 그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자신이 어떤 소득 뭔가 생산하는 뭔가 일하려는 의지를 보이면 바로 이제 그때부터 돈을 주기 때문에 이것도 선별적 복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게 바로 그 생산적 복지 제도죠.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건 이 4천만 원짜리를 소유하고 있는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가 정말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자가 살고 있어요. 혼자 살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지방에 일하러 간다고 떠나고 셋이 살고 있죠. 이 아이는 좀 지적 능력이 부족해서 하루하루 살기 힘들고 할머니, 할아버지 한글을 모르는데 이게 실제 사례예요.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 학교 다니기도 힘들고 이 셋이서 산다는 조선가족이 사는 게 힘들어서 복지 혜택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 세 명이 살고 있는 집이 아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서 학교를 힘들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생산적 복지 제도도 정말 좋지만 그거에서 좀 제외된 다른 사례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각지대를 함께 부딪히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제도의 개선, 구체화 이런 체계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절대 보편적 복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복지제도 아니 더 나은 생활을 즐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눔의 질, 나눔의 가게를 통해서 이제 그런 복지 사각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확대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이게 확대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눔의 가게랑 제도의 구체화라는 그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제도의 구체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수급을 받는 그 범위 퍼센테이지를 늘리면 지수가 말했던 그 할아버지도 범위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복지 사각지대는 어떻게 아무리 잘 조사한다 해도 언제나 굉장히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퍼센테이지를 늘린다는 그런 제도적인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눔의 가게는 일단 질문을 하고 싶은데 아까 제대로 못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마을에 있는 그 가난한 그 사람을 그 마을에 있는 다른 주민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거예요. 정확히 그 나눔의 가게라는 그 제도 그 방안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말을 하자면 이제 복지 제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거기 복지 사각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 마을 사람들끼리 아니까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아니면 시민 단체가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꿔서 말을 해보자면 혹시 그럼 보편적 복지 제도가 시행된다 마을 복지 사각지가 없어질까요?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정말 혜택이 필요한데 못 받았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모두 공평하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자꾸 혜택이 필요한데 못 받는 그런 복지의 사각지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거 말고도 정반대의 사례가 있어요. 정말 고가의 집과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은 전셋집이고 차는 회사의 소유라는 이유로 지금 자기 상태에서 복지 혜택을 부작용으로 받고 있어요. 복지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사례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복지 제도를 악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부정수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부정수급? 선별적으로 하는 그 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필요한데
받았는데도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반면에 정말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회사의 소유 전셋집이라는 이유로 복지 혜택을 함께 더 받는 사람이 있어요. 조건이 돼서. 이건 다 비싼 게 아무리 있어도. 그래서 그런 사례는 또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봤는데 일단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 때 부정수급자 근절이라는 목표로 어떤 정책을 시행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내걸었던 게 100억 절감, 이렇게 100억 발견 이런 식으로 내걸었는데 그중 99억이 어떤 복지기관 아니면 복지를 제공해주는 어떤 기관에 의한 비리였고 그중 6천만 원 정도가 그런 사례였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례를 발견한 어떤 또 다른 공무원을 채용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 이제 그렇게 근절할 수 있는 다른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그 6천만 원 때문에 보편적 복지 제도를 시행한다는 거는 좀 네, 이번 반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반론이 또 있나요? 네, 그 3번에 사회적 안정감을 말씀하시면서 일정 수준의 안정감이랑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일정 수준의 안정감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그게 실현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게 계속 하다가 재정이 부족해져서 최후의 수준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질문을 한 번만 다시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안정감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은 재정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지속적인 성장 가능을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실 생각? 지금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하면 계속 이제 재정이 부족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은 원래 이만큼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걸 시행하면서 점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국가가 지속되는 세금은 계속 거칠 거기 때문에 재정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재정이 계속 거치기 때문에 재정 고갈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보편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시의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주면 줄수록 자기 재산이 있고 또 자기 재산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더 세금을 내잖아요. 그럼 계속 나라는 운영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한다고 점점 뒤로 갈수록 고갈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1인당 GDP와 우리나라 인구수가 비슷한 스페인의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스페인이 이제 세금을 일정 수준으로 걷고 계속 보편적 복지 제도를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지금 현재 재정 고갈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지금 우리나라와 스페인의 어떤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빠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스페인이 이 제도를 실시했는데 어려움에 빠졌다. 그럼 그 우리나라랑 비슷한 그 장점을 활용해서 어쩌다 이렇게 빠졌을까? 그걸 분석해서 저희가 보완하려고 한다면 같은 환경 조건에서 더 나은 보편적 복지를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스페인의 문제점은 세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금을 더 상승하는 거를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요. 세금을 얘기한 게 아니라 보편적 복지제도를 실행해서 지금 안 좋은 상태에 빠졌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안 좋은 상황에 빠지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그러니까 스페인이 세금을 일정하게 걷고 복지만 계속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재정 고갈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세금을 계속 일정하게 걷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정은 계속 일정한데 거기 재정의 이제 수요는 많으니까 이제 공급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만큼 이제 세금을 일정하게 걷으면서 보편적 제도를 확대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세금을 더 상승해야 할 것이다라는 이런 개선 방안이 나온 것입니다. 방금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했던 것 중에서 개선 방안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세금 상승을 대안으로 말한 겁니다. 네, 다른 반론은 다음 반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편적 제도를 주장하실 때 첫 번째 이유로 모든 국민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복지 제도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 이런 목표로 모든 국민한테 복지 제도를 제공했다가 오히려 취약계층의 복지 제도의 축소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그 전에 선별적 복지는 이 선별을 통해서 평등이라는 가장 큰 원칙을 깨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선별적 복지를 바꿔서 생각해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월 10만 원씩 취약계층한테 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보편적 제도 바꾸면 모든 사람한테 10만 원씩 주겠죠. 근데 이 상위층한테 20만 원 가치 있는 10만 원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 부자한테만 이 기업가 아니면 또 경영인 이런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복지 제도를 제공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복지 제도를 받고 필요한 복지 제도를 받고 밑에 취약계층도 필요한 복지 제도를 받기 때문에 선별적 제도이면서 평등을 유지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세금은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이 낼까요?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돈을 많이 낼까요? 세금은?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내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게 돈이 결국 그냥 많다고 내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이 벌어들인 만큼 그때 어떤 환경적으로 어떤 오염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제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많은 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거친 세금이지 오직 그냥 돈이 많아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별적 복지를 하면 이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가 바로 가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에게 복지를 해줄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복지 혜택을 받아본 사람은 이 복지 혜택이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이건 좋은 제도구나 이걸 정말 느낄 거예요. 자기가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근데 이렇게 중요하고 크고 좋은 것을 아는데 한 번도 복지에 대해 이런 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그저 세금만 내는 게 아깝다고, 자기는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세금만 내고 나한테 오는 게 없는데 정말 세금 내기 아깝다,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뭐가 어떻게 좋은 것이며 왜 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복지의 혜택의 좋은 점,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서 보편적 제도를 시행한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보편적 복지를 실행할 때 이 사람들에게 정말 10만 원의 가치가 있다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가치 없다기보다는 복지제도가 정말 중요성에 대해 깨우쳐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가치 있다 없다를 말한 거는 그 취약계층한테 그 10만 원이 얼마나 가치 있게 쓰일지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 제도를 시행하되 중위층한테 필요한 선별적 복지 제도, 그리고 상류층한테 필요한 선별적 복지 제도, 그리고 최하위 소득층한테 필요한 선별적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등도 이루어질 수 있고 즉 형평성과 효율성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건 상위층에서도 선별적 복지를 하고 중위층에서도 선별적 복지를 하고 하위층에서도 선별적 복지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보편적 복지는 한 제도를 모든 계층한테 적용을 하잖아요. 만약에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이런 거 모든 계층한테 제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무상급식이라든지 반값등록금 이런 게 필요한 거는 최하위 계층이지 상류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류층에는 이제 다른 제도를 시행한 거죠. 즉 상류층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는 하자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결국은 전체에서 선별을 하나 상위에서 선별, 중위에서 선별, 하위에서 선별을 하든 똑같이 평등의 원칙을 깨는 건 맞지 않을까요? 똑같이 선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평등의 원칙을 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평등을 깬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습니까? 상위층에서 선별을 하면 예를 들자면 만약 기업인들이 있으면 이 기업인들한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기업 제품을 많이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제도를 마련한다거나 이런 복지 제도를 이렇게 시행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제품을 사도록 하는 이런 제도는 취약 계층한테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별적 제도를 이루면 어떨까 싶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10만 원의 가치 있죠. 내년 2018년부터는 상위 10%를 제외하고 2인 가구 기준 소득 수준 90% 이하에 해당하는 가정의 연 5세 아동에게 10만 원의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위 10%에게 10만 원은 이렇게 생활에 크게 보탬이 되거나 없으면 아쉬운 분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아무런 혜택이 없이 세금, 즉 돈만 내라고 한다면 분명히 거부감이 생기기 때문에 제 입장은 사회 부작용을 막고 이런 거부감을 줄이고 자기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면 좋은 게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